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호혁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2의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니까 틀어놓고 딴짓했을까봐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의 두 분류에 대해서 이제 그 분류인 회귀와 분류, 두 분류의 회귀와 분류,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회귀와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회귀 알고리즘으로는 뭐 1차 선형 회귀, 그 다음에 다변량 회귀, 다항 회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K 최근접 이웃이라든가 의사결정망, 뭐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군집화와 차원 축소를 대상으로 군집화 같은 경우는 K 평균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이랑 그냥 기대값 최대화,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차원 축소에 대해서는 이제 주성분 분석 PCA랑 TSNE 요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각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TSNE는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인공신경망, 딥러닝 뭐 이런 것들,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또는 뭐 인공지능의 역사는 했었어. 되게 옛날에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인공신경망만 딱 집중해서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볼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역사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을 봤으면은, 인공신경망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현대 인공신경망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신경망들이 뭐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공신경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인공신경망의 개념과 역사를 이해하고 또 기본 구조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공신경망들의 차이점과 용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인공신경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을 봐야죠. 왜 하필이면 이제 인공신경망이 신경망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이 친구가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을 이루는 단위세포를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이란 친구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뉴런이에요. 이 뉴런이라는 친구는 수상돌기, 데드라이츠를 통해서 다른 뉴런들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요. 뒤에 막 뉴런들이 있어, 다른 뉴런들도. 그래서 막 뭔가 어, 자극이 와요, 막. 예. 이 자극이 왔는데, 이 자극이 인계치를 넘으면은, 이제 축삭돌기, 엑선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극이 막 뒤에서 딴 데 와. 막 나를 때려. 막 때리는데, 이 때리는 게, 못 참겠어. 이러면은 축삭돌기를 통해서 그 못 참겠어 하는 그 신호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 자, 그러면은 그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 연적, 시냅스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뉴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구조물이에요. 요 보이시는 이거. 요게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두 신경세포가 강한 관련이 있으면 접합 강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신경세포가 강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 신경세포 사이에 계속 입력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계속 오는 거야. 내가 이 친구한테 계속 뭔가를 보내요. 계속 뭔가를 보내면은 이 강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뇌는 865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연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럼 인공신경망은 무엇이냐? 인간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신경망이죠. 인공신경망.
그래서 아까 신경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뉴런. 여기서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뉴런과 똑같은 거를. 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인공적인 신경세포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상돌기에서 입력을 받는 것처럼 입력을 받아요. 이것도 똑같이. 예. 근데 여기에 입력의 강도, 아까 연접 강도, 연결 강도, 이거를 접합 강도죠. 죄송해요. 여기에 접합 강도를 표현하는 가중치가 포함됩니다. 어떤 소리냐? 여기 보시면 입력. 이게 다른 뉴런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하나의 또 뉴런인 거예요. 퍼셉트론. 이제 정확히 하면 퍼셉트론이죠, 여기서는. 네. 그럼 입력이, 이 다른 뉴런에서 들어온 입력이 가중치를 통합니다, 먼저. 이 가중치가 뭐냐? 이 여기 있는 뉴런이랑 이 친구랑 너무 강한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럼 이 가중치가 커지는 거예요. 네. 접합 강도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입력과 가중치,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거, 예, 곱한 거, 이거를 이제 가중입력이라고 합니다. weighted input. 영어로는 이제 weighted input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주어진 입력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접합 강도가 세. 그럼 입력이 좀 작은 입력이 들어와도 되게 강하게 느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 똑같아요. 뉴런이랑.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봤잖아. 뉴런은 860억 개인데 시냅스는 연접은 1000조 개, 몇 조 개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말인즉슨 그 뉴런이 한 뉴런이 다른 뉴런과 여러 뉴런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시냅스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이것처럼 여기서도 각각이 다른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각각 다른 뉴런들에서 나오는 출력값 들이랑 그 뉴런들과의 접합 강도들 각각.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입력 신호의 접합 강도를 곱한 가중입력 값을 이제 다 더합니다. 다 더해요. 다 더해. 그걸 이제 가중입력 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활성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에다가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을 낸다는 건데, 뭔 소리, 이 활성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우리가 인계치가 높으면 내보낸다 그랬잖아. 그 얘기입니다. 활성함수는 인계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온 입력값과 거기에 접합 강도를 곱한 거, 그래서 엄청 센지 작은지 이런 거를 다 한 것 가지고 다 더해서, 그럼 이게 최종 나한테 들어온 입력이잖아요. 자극이잖아요. 이 자극값이 내가 생긴 인계치보다 높은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막 받았는데 인계치가 이 정도는 참을 만한데, 근데 어느 순간 넘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럼 나 여기서 나온 거를 딴 데로 내보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경망이니까 인간의 신경망도 수많은 뉴런들이랑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퍼셉트론이 수많은 퍼셉트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공신경망이라고 한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예. 그럼 이제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예.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먼저 보자면은 맨 처음에 1943년 맥켈런, 워런 맥켈런이라는 사람이랑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제시한 맥켈런 피츠 모델인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워런 맥켈런이라는 사람은 신경생리학자입니다. 인공두뇌학자이자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예. 신기하죠? 월터 피츠도 논리학자이고 계산신경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신경이나 이제 생리학 이런 쪽 전문이신 분이세요. 요 두 분들이 이제 생각을 딱 해가지고 인간의 뉴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뉴런은 활성화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죠. 인계치가 높으면은 내보내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n and off. 인계치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 신호는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신호인데, 그리고 억제 신호는 뉴런을 비활성화시키려는 신호.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플러스면은 양이야.
플러스 신호면은 그 활성화 되겠죠. 예. 하지만 억제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인계치를 못 넘게 할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음.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이제 네, 뉴런으로 또 펄셉트론으로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입력과 흥분 억제 신호 강도의 가중 입력합, 결국 가중 입력합이죠. 이게 인계치를 넘으면은 뉴런이 활성화되고 출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거랑 되게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흥분 신호, 억제 신호. 그래서 여기 가중치의 값들이 예, 양수인 게 아니라 음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예. 흥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다. 무조건 들어오는 입력들이 무조건 이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9년 도널드 헵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운 학습 규칙이라는 헤비한 러닝룰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이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헤비한 러닝룰은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시냅스 양쪽에 이게 두인데 잘못됐네요. 두 시냅스. 두 시냅스 양쪽의 뉴런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은 두 뉴런의 접합 강도, 시냅틱 스트렝스가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를 인식하는 뉴런들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친구들은 딸기만 보면은 이제 이 뉴런들 친구들은 같은 친구들끼리 딸기만 보는 순간 그냥 막 흥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친구들이 딸기만 보면은 동시에 흥분하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끼리는 아주 친한 친구들, 아주 그 접합 강도가 강한 친구들이 되는 거야. 이 친구들끼리는 아주 강해요. 예. 강한 친구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소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예요. wij t 플러스 1은 wij t에다가 에타 y i yj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wij는 접합 강도, 그 다음에 t 플러스 1 들었죠? 이거는 새로운 접합 강도. y는 i라고 불리는 뉴런의 출력, i의 출력, yj, 이거는 뉴런 j의 출력이에요. 에타는 무엇이냐?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대충 한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이 출력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뉴런이 활성화되거나 아니거나 이랬잖아요. 인계치 넘으면은 활성화, 아니면 말고. 그럼 0 또는 1이죠. 이것도 0 또는 1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두 친구 다 활성화되는 1, 1. 두 친구 다 활성화되면은 이 상수, 양의 상수, 에타만큼 접합 강도가 더 강해져요. 새로운 접합 강도가. 이 얘기입니다. 둘 중 한 친구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값은 0이 되잖아요. 전체가. 그럼 접합 강도는 그대로야. 이전 거랑 새로운 접합 강도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런 i랑 뉴런 j가 두 친구가 동시에 흥분하게 돼야 가중치 또는 접합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겠어요? 접합 강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접합 강도는 갱신이 된다.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1957년 프랭크 로젠블렛 이 펄셉트론이란 거를 이 용어까지도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입력들에 대한 가중 입력합, weighted sum에다가 편향치를 더하고 이를 활성함수에 통과시켜서 출력값을 구한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중 입력합과 편향치 더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다변형 회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x1 w1 플러스 x2 w2 플러스 땅땅땅 플러스 편향치, 이겁니다. 이게 weighted sum이라는 거. 자, 그러면 활성함수
이게 무엇이냐? 자, 봐요. 우리가 이 값을 하면은 뭐 또 어떤 값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y가 어느 지점 값 이상인지, 이게 y라고 하면은, 이게 가령 뭐 0.5라고 쳐요. 0.5 이상이다. 그러면은 1, 0.5 밑이면 0.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로젠블렛은 계산함수를 활성함수로 썼어요. 계산함수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특정 지점 미치면은 출력값이 0이고, 특정 지점보다 크면은 1이 나오는. 이 특정 지점이 뭐야? 임계치입니다. 예, 그래서 자, weighted sum wx 플러스 w1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 이걸 쭉 더해가지고 나온 값이 임계치보다 큰지 아닌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크면은 1을 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놀라운 거는 마크 1 퍼셉트론이라는 거 기계장치를 직접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 인식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난리 났겠죠. 예. 그래서 딱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60년에 버나드 위드로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에이다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퍼셉트론을 더 진화시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은 계산함수였어요. 예, 계산함수. 딱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연속적인 값을 내는 함수를 써보자. 선형함수 같은 거, 쭉 이런 거 쓰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자. 그 다음에 출력 낸 이후에 최종 결과는 결국 우리가 0이냐 1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후에 계산함수를 통과시키자. 0이나 1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로젠블렛은 여기 이제 가중인력합 만들었죠. 여기에 그냥 계산함수 썼지만은 에이다 라인, 버나드 위드로의 에이다 라인은 가중인력합 만들었죠. 여기에 선형함수를 먼저 통과시켜요.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선형함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말인즉슨 이 W 가중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계산하고 그 이후에 출력을 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 라인은 0 또는 1을 잘 예측하는지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연속적인 값이 일단은 나와요. 여기에 연속적인 값. 그래서 연속적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때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렇게 된 친구에서 우리가 이거 0에서 1 사이인데 확률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1일 확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예. 얼마나 1 같은지, 얼마나 0 같은지, 1일 확률 또는 0일 확률 이런 거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예.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계산 함수보다도 훨씬 더 진화한 그런 이제 퍼셉트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나가서 중요한 거는 활성함수라는 게 활성함수가 다른 여러 함수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대의 그 인공신경망의 활성함수들은 뭐 계산함수나 선형함수 이런 걸 쓰지 않아요. 네. 이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도 쓰기도 하고 뭐 하이퍼 탄젠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성함수 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 지난 수업에는 안 나왔지만은 또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 이분이 이제 인공신경망에 철퇴를 놔버려요. 1969년 마빈 민스크의 XOR 문제 라고 되어 있는데, 퍼셉트론, 아까 방금 만든 퍼셉트론은 선형 구분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여기 대표적인 게 XOR 문제 위에 있는 건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OR 연산, 그 다음에 AND 연산, XOR 연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둘 다 참이, OR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가 참이면은 참이다. AND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이다. 그리고 XOR은 둘이 달라야 참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해봤는데, 자, 봐요. O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둘 중 하나가 1이면은, 그러니까 0, 1이죠. X가 1, 그 다음에 Y가, 이게 X1이고, X2. 둘 다 0일 때만 거짓. 근데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 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려면 이 선 끄면 돼. 이 케이스는. 이렇게 선 끄면은 우리가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 두 개를 연합했을 때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ND 조건은 반대죠. 예, 이쪽을 플러스라고 다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이것도 구분하는 거 이 선 끄면 됩니다. 이렇게. 선 하나 끄면 돼요. 문제는 XOR 베타적 논리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둘이가 서로 달라야만 돼요. 그래서 X1, X2가 0, 1. 이래야 참. X1, X2가 1, 0. 이래도 참. 근데 1, 1이나 0, 0이면은 둘 다 거짓입니다. 그럼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한 번에 선을 그을 수 있나요? 어떻게 긋죠?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그어도 지금 이건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두 개 있고 플러스 있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직선 한 개를 그어서는 XOR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퍼셉트론이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 못 한다고? 쇼킹하잖아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예. 고작 지금 입력 데이터 총 4개 들어오고, 차원, 2차원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문제도 못 풉니다. 퍼셉트론이. 예. 이래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 퍼셉트론 헛방인데? 이런 문제도 못 푸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신경 먹는 거를 이제 기피해요.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가망 없다. 네. 마비 민스키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만들어 주제에 네. 철퇴까지 놔버리죠, 같이. 하지만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오랜 침체기 지난 이후에 제프레인튼이라는 연구자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그러면은 퍼셉트론 하나로만 하지 말고 여러 개 하면 안 돼? 인간의 신경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층이라는 거는 퍼셉트론을 병렬적으로 연결했다는 게 아니라 직렬로 여러 개를 연결해보자.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층 쌓아 올린 드디어 신경망이 됩니다. 이게 망이 돼요. 드디어 이걸 통해서 선형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층입니다. 한 층. 특징은 뭐예요? 이게 뉴런, 퍼셉트론의 입력이 다른 친구의 그 다음 층에 있는 뉴런의 입력으로 출력이 입력으로 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병렬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한 층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예. 한 층. 그리고 이 층들이 이제 층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뉴런들, 퍼셉트론들을 마치 신경망도 한 뉴런의 누력이 뽑는 인계치가 넘어가지고 뽑는 이제 그게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선형 불가능 문제 풀 수 있는데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층이 지금 이제 3개밖에 없죠. 입력값이 합치면 4개. 이 층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불립니다. 이 초록색이 되는 거. 요거를 배치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형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까지만 되면 정말 좋겠죠. 이래서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인공신경망 86년부터 엄청 발전했겠네요? 아닙니다. 네,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렇게 층이 많아지면은
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퍼셉트론이 트론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지죠? 퍼셉트론 개수가 많아지면은 뭐예요? 아까 우리 가중 입력 밥할 때 그 입력 W 가중치량 바이어스 이것도 많아지죠. 그리고 이 퍼셉트론들이 많이 연결돼 있으면 연결돼 있을수록 이것도 더 많아집니다. 훈련시켜야 되는 이 W랑 B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번수가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학습 하나 시키려면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컴퓨터 메모리도 엄청 좋아야 되고, 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왔지만은 이걸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충분히 많아야 되고, 데이터 조금만, 이 WP 이게 막, 아까 이제 신협스 같은 경우는 막 몇 쪽에 되고, 막 이거 865개 이러는데, 이거 아무리 적어도 100개, 200개, 300개, 3000개, 이렇게 뭐, 가다가 뭐 3000개, 층만 쌓이면, 금방입니다, 이거. 예. 그럼 이거 이거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뭐 100개 있으면 되겠어요? 택도 없겠죠. 예. 이런 거 훈련시키려면 최소 10배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 휴리스틱당 10배 이상 있어야 돼요. 훈련시키려면은. 그래서 데이터 양도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컴퓨터도 좋아야 돼. 컴퓨터 성능도 좋고, 메모리도 좋고, 그 다음 저장 장치도 좋아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기 전까지는 또 신경망 연구가 정체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무어의 법칙, 예전 얘기했었죠. 무어의 법칙대로 컴퓨터 성능이랑 저장 장치 용량 이런 게 점점 증가하니까 드디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을 만한 데이터도 확보가 되고 성능도 되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인공신경망이 제대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공신경망의 역사였고, 자, 그 다음은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